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주차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했던 거 있죠? 그 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2분 반 순서대로 해서 총 8개 조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인간 행태를 기초로 한 건축계획 변화를 공공문화시설과 아이덴티티에 관하여 조사하게 된 1분만 1조입니다. 녹차는 다음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선으로 진행되며 서론에서는 공공시설의 영역 특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에 대하여, 본론에서는 환경자치와 행태의 상관 아이덴티티, 공공시설 아이덴티티의 정보 체계화, 다음으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저희 생각과 더불어 출처를 말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공공시설의 영역의 특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의 대응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영역 특성에서 공공시설은 여러 계층이 모여 활동하는 곳입니다. 이때 여러 계층은 성별, 나이, 직종, 행동, 목적을 모두 포함한 사용자들을 칭합니다. 단일 기능과 용도가 아닌 복합 용도 시설로서 사용자 계층별 단위 공간들의 기능적, 행태 특성이 공동으로 충족되는 아이덴티티가 함께 내포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일 개체 기능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 공유하는 공동 매개 공간이 적절하게 구성될 때 건강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공간에는 용도, 규모, 사용자 계층의 유형 등의 상황 특성에 따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미지 특성으로 구분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공유 사항이고 시간, 장소, 행사, 유형인 사용적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의도적으로 차별화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이는 보편적인 이미지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특성을 자연스럽게 혹은 인위적으로 차별화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보호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공공공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WEF는 현재의 시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모바일 기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초연결성을 핵심적 특성으로 합니다. 그중 모바일 기기에 의해 실생활의 수요 패턴이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면서 센서와 사물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운동도 역시 디지털 정보로 실시간 전달되면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더불어 스마트화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자원 통합 등 IT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건축 분야에도 이 변화의 물살에 휩쓸릴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의 기능과 수명을 조절할 수 있으며, ICT 기술을 융복화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건축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진행 중인데, 이제부터는 공공시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론 부분에서 환경자치 행태의 상관 아이덴티티, 공시설 아이덴티티의 정보 체계화, 사례, 정보, 도서정보센터, 전시시설, 공연시설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환경장치와 행태의 상관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문화와 의미와 환경 아이덴티티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나 장소의 생활 가치 그리고 철학에 근거한 행동 양식과 행동 조직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는 동질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에 대응하고 활용되는 공공시설의 생활 환경으로서의 공유 이미지와 서로 유기적 상관성을 갖고 적용됩니다. 행동 조직의 의미와 인공 환경 사이에 공유하는 이미지의 도식화는 관습화된 우리 생활 속의 아이덴티티와 과정을 통한 것으로 건축 디자인 작업의 초기 단계 작업이며, 매우 중요하고 기본 접근 컨셉 제시에 따른 그 시대의 보편적 생활 양식의 표현입니다. 아이덴티티 유형과 디자인 컨셉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용어로서의 상중하, 좌중우, 전중우 의미의 도식화는 건물 단위 공간의 배치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초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일 사이의 참가점, 주요 기존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계, 완충, 휴식 공간으로서의 전위 공간의 필요성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행태 조직과 환경 장치의 공유 이미지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건물, 구역, 실의 배치, 위치, 크기, 형태, 순서와 공적인지 사적인지, 성인과 어린아이, 여성과 남성, 낮과 밤, 습함과 건조함, 소음과 조용함, 주요적인지 부수적인지 등의 이미지는 조링 작업과 버블 다이어그램 작업 시 중요한 기초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공공시설 아이덴티티의 정보 체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건축 설계에 사용되는 작업의 초기 단계에 속하며 디자인 작업의 필수 단계입니다. 디자인 관련 정보의 체계화로서 디자인 관련 작업으로 다음 단계의 디자인 작업과 중복 연계됩니다. 작업의 결과들은 과학적 분석, 종합 과정을 통해 디자인 작업의 기본 방향, 범위, 목표, 개념 설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디자인 성능 단위, 디자인 지침으로 정리되어 제안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설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한 사례는 렌코라스가 뉴욕에 설계한 소 프라다 매장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서로의 공간에 중첩시켜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공간이 변화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OMA에서 싱가포르에 설계한 더 인털레스라는 건축물로 정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직 단위 세대들을 수평으로 펼치고 코어 중심으로 한 수평의 건물들이 교차가 되는 공간이 생긴 공간에 정원을 넣어서 정원의 면적을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정보센터입니다. 도서정보센터의 정의로는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정보센터는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 합성, 가공을 한 형태로 보관하여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도서관은 과거 자료 관리 및 연구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나 3차 산업혁명 때 인터넷과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의 개념과 가치가 변화하여 점차적으로 기능이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 들어서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토대로 자료를 관리하고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도서정보센터는 정보화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으므로 이후 나타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두 가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흔히들 인터넷 오브 띵스, 즉 IoT라고 불리우는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정보센터의 정보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져 대여 및 반납의 간편화, 도서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 대형 도서관에서 찾기 어려운 도서들을 쉽게 찾아주는 역할도 가능하므로 현재 줄어든 도서정보센터의 이용률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빅데이터는 입력된 모든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로 분석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시각화 기술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통계 데이터를 통한 도서관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정보나루라는 도서관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통계 데이터 또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언제나 사회 전반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도서정보센터 또한 그 맞춰 대응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급 효과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려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도서정보센터에 알맞은 신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존 업무를 보완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전시시설의 사례입니다. 전시시설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두 번째, 전시회 부대 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세 번째, 관련 부대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전시시설의 변천입니다.
전시시설은 4단계에 걸쳐서 변해왔습니다. 현재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전시공간은 르네상스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예술가는 고대 예술품을 모델로 창조적인 예술가의 자의식을 발전시켜 나갔고, 후원자는 그 예술품의 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고대 유물과 동시대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컬렉션을 수집했습니다. 17세기, 18세기의 서구는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그에 따라 전시 공간도 변화하게 됩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계몽주의에 따른 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18세기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맞물려 1793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관하게 됩니다. 이때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의 방문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전시시설에서도 소장 작품에 수를 들이게 됩니다. 그 뒤로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까지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반 박물관과 미술관 조성 사업에 있는 전시시설의 사례이고, 그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체험 단말 키오스크라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우리 동네 스마트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대전 시립미술관 우리 동네 스마트 미술관 구축 사업은 대전 미술사 정보를 담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체험 단말기, 즉 키오스크를 대전 시립 박물관과 관내 문화 소외 지역 등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형 미술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전시시설에 대한 사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영상관이라는 사례를 가져왔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 수요 분석, 비대면 전시 안내 등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능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공연시설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는 이 법에 정의된 것처럼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과 같이 공연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그리고 다음으로 야외 음악단과 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연시설의 변천 과정으로서는 4단계에 걸쳐서 변해왔습니다. 처음에 공연시설은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그리스의 에피다루스처럼 외부에서 일방적인 관계의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건축술의 발달로 무대가 실내로 들어오고, 무대의 관객이 반응이나 의견으로 무대와 객석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가 이루어졌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19세기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가 시도되었습니다. 현재에는 공연마다 그 공연에 맞게 전문적인 공연시설이 생겨났고, 공연시설에 각종 기술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관객에게 줄 수 있는 공연시설이 변화 중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연시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저희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기술입니다. VR 기술 중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무대 공간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인해 무대 소품이 필요 없게 되고, 무대는 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흰색의 빈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태블릿과 VR 기기를 통해 관객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언제든 무대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앙식 무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드론 기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맨 중 한 장면으로서 드론 기술을 운영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드론 기술에 AR 기술과 빅텍스트 기술이 결합되어 관객의 주위로 공연이 펼쳐질 것이고, 이를 위해 무대 공간이 넓어지거나 더 많고 더 넓은 외부 공간과 이어질수록 변화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미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창문이 열린다든지 외벽의 이동으로 채광량이 변화하는 등 실내에 쾌적하게 만들고 냉난방이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코 건축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넓은 공연 시설에서 관람석은 공연 관람에 불리한 좌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모든 좌석의 C-밸류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코딩과 설계를 통해 모든 좌석이 동등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마지막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 VR, IoT, 빅데이터 등의 과학기술들이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분야에서 4차 산업 기술들의 영향은 아직 미미합니다. 건축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능과 형태의 변화에 매우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축의 변화가 느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는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의 행태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등의 도시공간 재생, 지형 주택과 스마트 도시 구현, 공간 정보 및 각종 데이터 개방을 통한 서비스의 혁신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생활, 공간,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은 4차 산업혁명의 종착지로서 의미가 큰 분야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서 더욱 발전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 삶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닥쳐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1조 발표 잘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공문화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한 거는 참 잘했는데, 선생님이 기대한 거는 이게 건축 강론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했는데, 건축 강론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기술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유망한지, 그런 기술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약간 특징들을 짚어주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발표는 잘 했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조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길찾기와 공간구조에 대해 발표할 1분반 2조입니다. 목차는 길찾기에 대한 이론을 먼저 설명한 후 두 가지 사례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찾기와 공간구조에 대해 발표할 한규태, 박주선입니다. 길찾기의 중요성입니다. 길찾기는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특히 인공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길찾기가 이루어져서 오는 성체험 같은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특정 건물의 유형이 처리해야 할 기능상의 측면,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이라는 이용자의 경험적 측면, 시설의 이용률 저하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 긴급 상황에서의 대피와 관련된 측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건축의 추세에 따라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길찾기 문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길찾기는 종종 공간적 정의와 혼동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길찾기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 정의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현재 자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정적인 인식 과정입니다. 반대로 길찾기는 동적 과정으로서 목적지를 향해 다다르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인식 지도를 작성하여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계획을 세우고 순간순간의 의사결정을 통하는 동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길찾기는 복수의 공간적 정의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동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찾기는 환경정보 결정 실행으로 구성되고 이들 안에서 또 세분화됩니다. 그중 환경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길찾기에 있어서 다양한 단서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인과 지도 또는 사람들의 행동과 대화, 그리고 자연과 인공환경으로 직접 얻어질 수 있으며 길찾기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는 대상의 내용, 위치, 시간적 요소로 구분되며 감각, 기억, 추론과 같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처럼 분류된 환경정보는 어떻게 조직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인지 패턴을 보이고, 이는 길찾기의 행위를 중요한 영향으로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결정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결정과 세부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나누어지며 경로 탐색에 있어 이를 저해시키는 요소들을 규명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결정의 계획의 과정에서 예측의 불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실행은 결정으로부터 예상된 이미지를 환경 정보에 일치시켜 일치되면 결정이 바로 행위로 변환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길찾기는 인간이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지각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파시니의 경우 길찾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인, 지도, 구도 안내 등의 표시적 정보와 나머지 인식적인 건축 공간으로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만의 경우 4가지 정보는 사인 체계라는 표시적 정보로서 보조적인 정보들을 모두 통합하고 있고 얼마나 전체 공간을 상상하기 쉬운가에 대한 평면 구성 형태와 특정 개체의 기억을 용이하고 인식을 쉽게 만들기 위한 건축적 특별성,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등과 같은 시각적 중심점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목표 지점 간의 상대적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시지각적 접근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표시적 정보들은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길찾기의 용이함이 그대로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면 정보 해석에 의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적 정보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길찾기는 복합적인 과정을 가진 동적인 행위로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길찾기의 종합적 모델로서 길찾기를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고 이는 한 가지 결정 과정에서 실행이라는 끝이 있지만 보다 더 나은 결정 과정을 위해 과정마다 끊임없이 반복함을 보여줍니다. 길찾기에서는 도시적이고 조경적인 길찾기의 요소들이 있는데 린치에 의하면 가로라는 요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며 도시에서 선적인 요소로서 인식되며 경계라는 요소로서 가로로서 인식되지 않지만 가로의 경계로 영역의 경계로 안의 것들을 모두 통합하여 주는 인식이 됩니다. 분구는 관찰자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큰 도시 지역을 얘기하며 테마가 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절점이 있는데 관찰자에게 좌표가 되는 어떠한 위치에 해당하며 분구들의 사이에 있거나 도시에서 코어적인 요소로서 작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랜드마크로서 기존의 도시들에 대비되는 만큼 존재감이 커지는 랜드마크는 주변 환경에서 눈에 특히 잘 띄어야 하는 물리적 개체로서 대상과 자신과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공간 구조 분석은 2가지 요소로 첫 번째 분석은 가시성 분석으로 얼마만큼의 정도를까지 볼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 분석은 접근성의 분석으로 실제 인간이 가시성에 확보된 공간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또한 이 분석은 대표적인 2가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축선 분석과 시각 연계도 분석으로 축선 분석은 전체 공간 조직을 통하여 가능한 길을 나타내는 직선의 조합도로 표현되고 시각 연계도 분석은 공간 환경의 시각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지점과 다른 지점의 모든 시각적 연결성을 분석합니다. 분석에 따른 3가지 변수가 있는데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공간들을 개수로 표기되는 연결도와 공간의 주변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제도, 마지막으로 공간적 부분을 통해 그 공간 조직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합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용객들은 거리가 짧은 도보와 건물의 통합도가 높은 공간을 선택하였고 이용객들은 건물 모든 공간을 방문할 확률이 높고 건물의 연결도가 높았습니다. 길찾기 전략은 배의 전략, 목적 지향적 전략, 그리고 배의 목적 지향적 전략이 있습니다. 배의 전략은 전체 공간 조직 내에 다른 공간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을 위주로 움직여 나가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목적 지향적 전략은 어느 정도 공간 인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목적 지점을 찾고자 할 때 전체적인 공간 구조보다는 위치적 정보를 중심으로 탐색을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배회와 목적 지향적 전략은 전반적인 공간 조직에 대한 인식을 이루어졌지만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이용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길찾기 사례로 망미중앙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로는 망미중앙 아파트의 특성, 망미중앙 아파트의 길찾기 요소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망미중앙 아파트의 특성입니다. 망미중앙 아파트는 기존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주택과 단지 경관을 조성한 아파트입니다. 4차 산업과 관련이 거의 없는 망미중앙 아파트를 조사하여 4차 산업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 단지에서 길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미주공 아파트의 대지 특성을 보자면 능선이 단지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고 저지대가 해발 18m, 경상부가 89m인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차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며 자연스레 주거민의 보행길이 산지를 끼고 걸을 수 있는 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망미중앙 아파트에서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5가지 요구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로, 경계, 분구, 결절점, 랜드마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길입니다. 가로의 기본적인 성격은 관찰자가 일상적으로 또는 우연히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길줄기를 뜻합니다. 망미중앙 아파트에선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2개의 갈림길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 계단을 통해 모든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계는 관찰자가 길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은 선형적인 요소입니다. 망미주공 아파트에선 입구부터 아파트를 둘러싼 울타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옹벽을 통해 사람들이 영역을 알기 위해서 곁에서 참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절점은 관찰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향하든지 도시 내부에 있는 지점으로 망미주공 아파트에선 가로가 교차하거나 바뀌는 곳으로 구릉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책로로 중앙의 구릉지를 돌다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에 교차하는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구는 내부의 각처에 무언가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에서의 아파트의 주거지역과 중앙에 위치한 상가구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주변에 위치한 학교구역으로서 3가지의 지역과 구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는 간략히 정의 내릴 수 있는 물리적인 빌딩으로 선정하여 중앙에 위치한 테니스장, 놀이터와 사업건물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치상 아파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찰자의 위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배경과의 대조로 뚜렷한 테니스장, 놀이터도 함께 위치하여 임의적 랜드마크의 형태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망미주공 아파트의 길찾기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길은 녹지길로 구성되며 이로 인해 주거민들은 자연스레 아파트 단지 내부를 산책길처럼 걸어다닐 수 있었고 이러한 길 사이사이에 길찾기를 보조하는 사인, 지도 등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길찾기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표지판이며 지도에서 사인이 주는 일회성 정보와는 달리 연속성을 가져 길찾기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각 동 사이사이에 있는 놀이터와 호수정원 등 바로 찾기 어려운 길들을 찾아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길찾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도상에서 중앙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상가 건물을 공간적 중점 공간으로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와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단지 동선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상가 건물 앞으로는 테라스 하우스동이 조성되어 있고 뒤편으로는 아파트 단지로 중심의 산책로와 놀이터 등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 진입로를 통해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 도로와 차량 도로 모두가 상가 건물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각 동 모두가 도로에 연결되어 있어 다른 동으로 이동하기 수월하였으며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통해 표시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가와 테라스 하우스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위로 띄워서 상가 건물 쪽에서 테라스 하우스와 연결되어 길찾기를 유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테라스 하우스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테라스 하우스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가 건물을 지나서 배치도상 위쪽으로 향해 갔을 때 다른 동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요소는 소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학교를 향해 가는 길목마다 각 동의 호수, 놀이터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가갈수록 보행자 담장이 생기는 것을 보며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 2 센텀 신세계 백화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신세계 백화점 공간 구성, 두 번째 신세계 백화점 사인 체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텀 신세계 백화점 공간 구성입니다. 센텀 신세계의 경우 지하철과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동 공간과 접해 있습니다. 그중 지하철과 연결된 공간 벽면에 큰 창을 두어 실내 공간을 보이게 하여 처음 오는 사람이 쉽게 내부 공간을 인지하여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으로 가지 않고 신세계백화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009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지정될 만큼 내부 공간이 큰 공간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메인홀을 기준으로 좌우에는 서브홀을 두어 넓은 공간이지만 쉽게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를 사용해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 자연스럽게 홀로 돌아와서 위치를 인지하여 원하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오는 공간이므로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층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동 시 화장실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파악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헤매지 않고 빠르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경우 백화점의 천장의 단과 바닥에 다른 재질을 입히고 빛의 질감도 다르게 하여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좌측에는 일반 매장, 우측에는 음식 매장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의 경우 각 공간마다 라인과 재질을 다르게 만들어 공간을 분리하고 통로와 매장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였습니다. 신관과 구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경우 큰 통로와 통로 좌우에 있는 넓은 창을 통해 옆에 신관 혹은 구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이곳이 신관인지 구간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센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답사를 갔을 때 내부에서 신관 구간의 구분이 어려웠고 신관의 경우 3개의 홀이 비슷하게 생겨 위치 파악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주변 색이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어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길을 잃기에 쉬웠습니다. 센텀 신세계백화점 사인 체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센텀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각 층의 주요 공간에 곳곳에 사인 체계로 방향성을 만들어 그 사인을 보고 공간의 위치를 인지시켜 넓고 복잡한 공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쉽게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공간에 교차하는 곳에 사인 체계를 넣어 주요 공간과 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 교차로에서 쉽게 공간을 인지하고 길을 원하는 공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이 교차하는 공간에 사인 체계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주요 이동수단인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주변에 사인 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자신이 몇 층인지 인지할 수 있는 층수 표시와 위층과 현 층수는 무슨 공간인지에 대한 길 설명들이 있으며 2층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설명하는 표지가 있어 쉽게 공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의 경우 공간을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기에 공간에 들어오면 측면의 도면과 단면을 설치하여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설명하며 이 공간에는 어떤 매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피난 안내서의 경우
역시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기에 비상구의 경우 녹색으로 위치를 표시하며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경우 빨간색으로 위치를 간편하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내가 원하는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지 않고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몇 층에 어디 공간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단면을 통해 신관과 연결 통로가 몇 층에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조 건축과 인간 행태 2조 길찾기와 공간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찾기와 공간 구조에 대해 발표할 네, 2조 발표 잘했고요. 사례를 두 곳을 찾아왔네요. 그래서 두 곳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 포맷을 그대로 해서 비교하면서 분석한 내용이 열심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3조 한번 볼게요. 인간 행태 3조 커뮤니티와 방어 공간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이론적 고찰, 커뮤니티 공간, 방어 공간, 앞으로의 공간 변화 순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의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개념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초연결, 초지능화, 무인화, 자동화, 수요 조심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으로는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가상현실,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3D 프린팅 등이 있습니다. 건축과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해보면 건축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에 필요한 서비스의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 분야는 각종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서비스의 혁신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정의입니다. 먼저 커뮤니티 개념에 대해 설명하자면 커뮤니티는 지역, 사회 또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서 con과 money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뜻합니다. 전통적 의미로는 본래 전근대 사회의 천락 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결사체가 사회관계의 주축이 되면서 대칭되는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통하는 사회과학 개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공간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구조적인 차원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커뮤니티란 다양한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 요소를 뜻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개념을 분류해보면 네트워크형, 개방적, 현대의 부분적, 결사체적 커뮤니티로 나뉘어지며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의 의미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의 커뮤니티는 좁은 의미로 소수로 구성된 가족이나 집단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국내에서의 커뮤니티를 뜻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의 공간의 개념으로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시설을 뜻하며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전제된 개념을 뜻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 형태 및 특성으로는 집중형, 분산형, 노선형, 집중형, 분산형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의 유형과 기능으로는 집회, 공동체 지원, 복지, 상담, 역가, 문화, 교육, 체육, 서비스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은 개개인을 전체 사회와 연결시키는 중간 체계적인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대 도시에서의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문제점과 기능을 상실한 커뮤니티 공간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노후된 장소로 전락하거나 범죄에 쉽게 노출된 공간이 됩니다. 방어 공간의 개념은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한 주거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공간 요소로는 4가지로 매역성, 제한적 감시, 이미지, 입지 조건이 있고
4가지 요소로부터 방어공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보조자에게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의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보조자 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감시 태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 공간을 강론에 의해 상업시설과 공공시설로 나누어 답사를 다녀온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커뮤니티 시설 중 공공문화시설에 해당하는 BNK 아트시네마입니다. 중구 광복동에 위치한 BNK 아트시네마는 1층은 은행이고 2, 3층이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면 지역 주민을 끌어모은다는 목적에 맞게 상권들이 몰린 곳에 위치하고 벽을 하나 세워 메인 건물과 벽 사이에 공간을 비워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여유 부지가 없어 건물 내부에 주차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고 번화가 이지만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이 주변에 위치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도로폭이 넓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5개 공간으로 들어오면 2층은 미술관으로 가는 출입구가 있으나 접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건물 벽을 이중으로 두어 5개 공간에 플리마켓을 여는 등 공간을 균형 있게 구분하였고 3층 소규모 극장을 규모가 작아 각각 출입구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수대가 출연자 관객으로 출입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2층 미술관으로 가는 입구에서 전시실까지 계단으로 이어지고 동선이 전시실까지 용이하게 유도되지 않습니다. 2층 내부에 들어서면 첫 번째 사진같이 카페와 전시실이 이어져 있어 자유롭게 순환되는 동선이라 자유롭게 작품을 보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휴게도 가능합니다. 전시관은 나선 형상으로 배치된 양벽의 전시 벽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입구와 출구가 공통되어 명료하게 동선이 한정되어 있고 전시관이라 자연 채광이 아닌 인공 조명을 활용했습니다. 식당과 다실은 따로 공간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련관 역시 단기적으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라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3층은 소극장과 청년들의 예술작품을 지원하는 공간인 모티브, 프롤로그, 리허설룸, 클라이맥스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어 있고 동선의 경우 주차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서 동선이 2층과 달리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F1963입니다.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F1963은 옛 고려제강 건물인 코스트코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며 문화공간과 상업공간으로 구분했고 문화공간으로 스퀘어 중정, 소리길, 전시 공연장, 갤러리, 도서관, 상업공간으로 테라로사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입지역구는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주위에 교통이 편리한 그리고 주차 공간이 많아 차량으로 찾아오기에는 적합하지만 주민 외에 차량이 없이는 접근이 불편합니다. 배치를 보면 스퀘어 중정을 중심으로 상업공간들이 둘러싸여 있어 중정에서 상업공간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화공간 중 F1강 스퀘어 중정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중정 중앙에 위치한 계단은 3층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계단에서 사람들의 소통을 할 수 있고 혼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F1963 중앙에 중정을 둠으로써 중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업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돌아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합니다. 도서관은 사람들의 독서 및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며 좁고 길게 뻗은 넓은 면적의 서점 통로를 지나 도서관 내부로 동선이 이어지고 도서관 내부로 들어왔을 때 중앙의 단을 낮춰 내부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단이 높은 양옆은 자연스럽게 중앙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서리숲길은 대나무들 사이로 산책길을 조성하면서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이동 중 쉴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고 측면 사진을 보시면 외부에서 F1963으로 유도되도록 동선이 배치되어 있고 외부와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테라로사는 F1963 상업공간 내에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며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입구의 문을 따라두지 않는 대신 바락 재질을 홀과 다르게 하고 와이어를 활용해 공간을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사람이 주로 지나가는 통로 쪽에는 가구를 배치하지 않아 이동하는 동선과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구분하였고 각 테이블마다 간격이 띄워져 있어 이동 동선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중고 서점은 가로로 긴 통로를 지나면서 넓은 공간이 나오도록 동선을 배치되어 작은 커뮤니티 공간을 구분하여 동선을 나눔으로써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커뮤니티 공간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커뮤니티 공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변화입니다. 뮤지엄 미술관은 일반적인 미술관이 가진 평면과 달리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컨셉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약 700평 규모의 공간을 현관, 복도, 거실, 화장실, 부엌, 침실 등으로 공간을 나눠 전시실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작품 전시는 그저 그림이나 조형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벽면과 천장, 바닥에 8천만 개의 초고화질 LED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해 미디어 아트를 전시합니다. 일반적인 전시와 달리 각 공간에서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는 작품 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작품 전시와 함께 작품에 맞는 향기를 나게 해 다양한 감각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술이나 예술을 무조건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그린 것이 아닌 컴퓨터 작업을 통해 만든 작품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시각으로만 관람한다는 편견을 깨고 오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업시설의 변화입니다. 더 현대서울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상업시설 중 하나입니다. 더 현대서울은 전층부터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천장을 유리로 제작하고 채광을 위해 천장부터 1층까지 건물 전체를 오픈시키는 보이대를 활용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1층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장애물 회피 기술이 검증된 안내 로봇 한 대와 안전관리 로봇 한 대가 돌아다니며 고객들의 반려 체크와 안내 등을 할 수 있으며 MZ세대를 겨냥한 미래형 쇼핑 콘텐츠인 무인 매장, 스마트 스토어로 고객이 휴대폰 앱에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을 갖고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더 현대서울의 언커먼 스토어에 들어가 천장을 보면 40여 대의 AI 카메라가 있어 촘촘하게 감시 중이며 150여 개 무게 감지 센서가 고객 동선과 상품 이동을 추적합니다. 무게 변화를 읽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도 알아냅니다. 상품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구매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카메라 비전 기술과 로드셀 인식값을 종합해 고객 구매 행동을 파악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상업시설 내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커뮤니티 공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된 커뮤니티 공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미술관, 박물관, 극장의 경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목적, 동선을 위주로 공공성을 띠는 공간 구성이었으나 각 공간만의 특색을 가지는 각 공간 저마다 독특함을 가진 공간을 구성하려는 모습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전시는 주로 그림으로 보관하기에도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 수장고, 관리실 등 그림 보관을 위한 실들이 존재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디어 아트, 미디어 전시가 늘어나며 작품 보관을 위한 실들이 줄어들고 기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해서 기존의 작품 전시는 1차원적으로 벽에 걸거나 조형물을 놓는 방식이었다면 공간 전체를 이용해 사면에서 작품 전시가 가능하고 시각, 촉각으로만 보여지는 전시가 아닌 오감을 활용해 향, 소리 등 무형의 전시도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존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사람이 직접 결제하는 카운터와 안내 데스크가 입구에 위치해 건물 내 이동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공간의 역할을 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 IoT,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접목해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안내 데스크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어 항상 고정되어 있던 카운터, 안내 데스크 공간이 사라지고 카운터의 경우에는 무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동선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의 경우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안내 데스크로 찾아가는 불필요한 동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방어 공간은 물리적 환경의 변경을 통해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함에 있고 범죄에 취약하게 보이지 않고 주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부산 최초 스패드 마을 덕포동 김기태 골목입니다. 부산 덕포동의 범죄 예방 벽화마을 김기태 골목길은 2010년 김기태 사건이 발생한 부산 화산구 덕포동에 접고 어두운 골목길 700m 구간 120여 곳에 생명감을 주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부산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화산구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화산구 덕포 일동을 도시환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안범용 폐쇄회로와 밤사골, 비상벨, 인력버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빛마을 안심길입니다.
행정부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적용된 방어공간 요소는 첫 번째로 여성 안심 기각기가 안심길 안심지도입니다. 범죄자의 감시 영역에 대한 인지 강화시키고 능력성 강화를 통해 방어인식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안심 기각길 도로입니다. 자연스럽게 접근을 통제하고 범죄 행위에 노출 위험을 증대시키고 야광 통행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마을 벽화입니다. 다양한 밝은 벽화를 통해 주목성을 높이고 밝고 친숙한 색채를 적용해서 친밀감을 형성시킵니다. 주민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네 번째, 각 지점마다 번호 지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려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2 안심벨. 전화기가 없는 상황이나 쓸 수 없는 상황에 경찰과 연락 가능합니다. 주요 가로등과 안심벨의 차별적인 색을 이용해서 명료성을 강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반복용 CCTV 설치. 안전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설치합니다. 집중 경찰 순찰 구역, 방범 정책과 병행합니다. 사각지대에서 범죄 예방합니다. 일곱 번째, 지하 주차장 스테드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하 주차장에 스테드 디자인을 넣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범죄 예방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휴게 운동시설. 고립된 공간을 피해서 배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 커뮤니티 증진 및 자연적 감식력을 향상시킵니다. 아홉 번째, LED 보안을 설치. 어두운 곳마다 LED 설치를 해 밝은 느낌을 유도하고 밤에 노란색 띠를 눌러 인지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공간의 변화 인지 최다시키고 대피 기능을 확대합니다. 열 번째, 금산동 안심마을 환경정비다. 부산 경호고등학교 서금지구대,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한 단체로 범죄 예방 디자인 산업 안심마을 구역 일원에 시설 점검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합니다. 국보이동 안식기 답사 내용입니다. 국보이동에 사용된 초록색은 단순한 초록색이 아닌 안심 연두색이라고 불리는 현관빛이 도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으로 이 골목에 활기를 부여하였고 좁은 골목길에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표시등 및 LED 계기판 설치로 밤길을 안내할 수 있고 한시적인 효과를 주는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 벽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배려 계단 구분선은 시멘트 계단에 연두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선을 지어 안심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통일감을 부여하였고 공간 변화 인지 최대화 및 대피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된 공간은 평면 홀로그램이 아닌 입체 홀로그램이 나오는 방식으로 경찰 형태의 입체를 홀로그램에 담아 범죄에 취약한 곳에 설치해 사람에 대한 센서가 감지되면 나타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효과인 다음 공간의 부분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고 안전 기감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가졌습니다. 음성인식 안심벨은 인工智能을 사용한 음성인식 비상벨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안심벨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간편함과 더욱더 안전함을 줍니다. 센서 인식 벽화빔은 영상기술과 사람인식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이 지나갈 때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벽화빔을 쏘는 방식으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 보완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밝게 비추기 때문에 야간에 범죄 예방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는 스테드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방식으로 경찰의 의사결정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 취향 강화와 데이터 확보와 민간 등 기업, 지역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사례는 영등포 경찰서와 KT 등과 협업하여 여성 1인 가구, 야간 유동인구, 범죄 취약 지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안전지역을 도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해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방어공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방어공간으로
비교해 본다면 기존의 방어 공간들은 색채를 활용한 디자인, 3차 산업혁명의 1차원적인 기술을 활용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고 많은 기술들을 접목시키며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공간 변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커뮤니티 공간은 스마트 커뮤니티로 진화하는 정보기술 ICT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면서 교통 시스템, 가정, 오피스, 빌딩, 공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는 주민 참가형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스마트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이며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 즉 디지털 환경과 물리적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물리적 세계를 통합하고, 이때의 물리적 세계는 인간과 상호작용 가능한 모든 자연환경 등을 말합니다. 그린 빌딩, 스마트 그리드, 그린 통신망, 도심 가방 시설 및 건축 모니터링 등을 위한 CPS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CPS가 됩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의 CPS 구축에 따른 검증적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공간의 직접적 효과입니다. 주민자치 기능에 해당하는 하이 프로그램이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지만, 실제 지역 사회 내 커뮤니티 센터에 해당하는 대지의 크기는 한계가 있어 복합적인 공간에 따른 지역적인 효율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복합화 및 다양화인데, 기존 프로그램과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상층, 하층, 저층을 구분하고, 기존 프로그램은 상층은 주민자치로 문화, 체육, 교육 등 부가시설이 들어가고, 하층은 상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저층에는 행정시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상층에 개인 도서실이나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하층에는 그룹 커뮤니티로 교육, 문화 커뮤니티, 회의, 회사 등 들어가고, 저층에는 다중으로 행정 치안 위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수직적 통합화로 스마트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시설 출입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요구하는 정보 및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효율적으로 건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보 전달이 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에도 혼선이 잦아지면서 건물 수직적 동선이 짧아지고, 왕래가 잦아짐으로써 동선 자체의 목적화를 이루어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여러 곳에서 자연 발생적 커뮤니티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키오스크는 홍채 및 얼굴 인식을 통한 이용자가 인식과 좌석 및 공간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한 공간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CPS를 구축한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는 외부 스크린 사용, 커뮤니티 공간, 스마트 키오스크가 있는데, 외부 스크린은 건물 외부 스크린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전달로 인해 통행 차량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이루어져 쌍방향의 커뮤니티가 가능하고, 개인 휴대폰을 통한 증강현실의 대화 채널 및 실시간 외상 알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유익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티의 장이 마련되며, 스마트 키오스크를 사용으로 인해 커뮤니티 공간에 있어 효율적이고 이용자 맞춤 좌석 및 공간 사용이 가능해져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방어 공간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세대 셉티드는 물리적 영역의 구분을 통한 방어적 예방으로 1970년대에 셉티드의 개념을 정립되어 토지의 용도와 영역을 구분하여 물리적 환경으로 번제 기회를 줄입니다. 가로등 세우기, CCTV 설치, 쓰레기 치우기 등과 같이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연연성 강화 등 셉티드의 기본 원칙에 입각, 번제 예방에 효과적인 물리 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 접근 방식입니다. 2세대 셉티드는 1세대를 포함하여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조직도 등 개선하여 공동체 연결을 통한 비물리적 범죄 예방이 되도록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민이 환경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거나 쉼터, 안전지도 제작 등과 같이 주민들의 참여에 물리적 개선과 유대감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3세대는 2세대 이론을 바탕 위에 기본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 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범죄를 줄인다는 개념으로 간주로 셉티드 사업에 벗어나 경찰, 지자체, 주민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추진 절차 구축과 셉티드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식입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 및 사진 출처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어요.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랑 방어공간이랑 나눠서 사례도 찾아보고 내용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우리가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바로
4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그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4조입니다. 건축의 발달 과정과 감각 자극에 대하여 먼저 발표하고 환경별 공해 사례와 기술적이고 감각적인 건축물에 대한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발달 과정입니다. 건축의 발달을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처음엔 그저 몸을 숨기기 위한 보호공간으로 시작하지만 불을 발견한 후 그 온기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리는 주거 물리적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이후 산업의 발달로 이 물리적 공간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요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융합된 공간까지 일컫습니다. 융합된 공간의 예로는 증강현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각 자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소와 동일시되는 건축이라는 표현만큼 건축에서 장소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장소는 빛, 열, 공기, 등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물리적 환경에 의한 감각 자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이란 일종의 전자기파로 시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빛과 관련된 문제엔 자외선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빛처럼 소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다소 소극적입니다. 주된 예로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적당한 데시벨의 백색 소음이 들릴 때 업무 효율이 증가되기도 하므로 소리가 전부 소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은 항온동물이라 온도가 1도만 차이가 나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열환경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은 기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계절에 따라 가장 쾌적한 습도와 온도를 연구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 환경의 성분에 따라 아픈 건물 증후군이나 새집 증후군이라는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하며 환기를 위해 창문이 없는 건축 디자인은 축소되는 추세이며 창문을 넣을 수 없는 경우 기계 설비로 환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귀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배출인데 기계 냉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잔디 지붕 활용, 건물 내에서 굴뚝 효과 주기, 외부에 바람기를 주어 열섬 현상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별 공해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환경, 음환경, 열환경, 기환경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빛환경 공해란 지나친 조명으로 야간에도 마치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야간에 너무 많은 빛을 쬐게 되면 신체 리듬이 깨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빛공해의 종류로는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과 눈부심 현상, 빛 뭉침 현상, 빛침투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들은 조도와 휘도, 자연광을 활용한 환경 구성으로 해결하는데 쾌적 조건보다 과도한 자연광이 유입되면 차양장치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빛을 차단하고 자연광이 부족하면 인공조명 장치를 통해 필요 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론상에선 천창채광, 측창채광 등 창의 형태와 단면을 계획할 때 자연채광을 고려한 빛환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수평창이나 수직창, 격자창, 전면우리 커튼홀 등으로 실내 자연광을 확보하는 등 빛환경 설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빛환경 개선에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됩니다. 먼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연료비와 대기 오염이 없으며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사용하는 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 환경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빛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도 성장이 지속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건물, 공장 등의 건축 계획에도 다양하게 도입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기술이 아닌 4차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광산업이 있습니다. 광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 속도가 빠른 만큼 태양광처럼 미래 각광받을 산업 분야와 연계되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도 점점 적용되어 발전할 것입니다. 와이프 벌브는 빛을 발하는 원래 기능 외에 화재 경보 시스템과 연기 감지 센서 등이 모두 내장되어 있는 조명으로
스마트 조명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 건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고 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공간, 환경을 연결하는 가치가 큰 조명입니다. 커넥티드 조명은 부대 시설을 제어하는 조명이자 효율성을 극대화한 4차 산업혁명이 집약된 조명 시스템입니다. 커넥티드 조명이 적용된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양한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 건축물 활용 상태 및 이력을 파악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청은 태양 전지판을 건물 외피에 둘러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네덜란드의 DH는 커넥티드 조명을 활용한 건축물로서 각 층의 센서들이 조명, 온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적이 드문 곳의 조명을 자동으로 끄는 등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불필요한 빛 노출을 줄여줍니다. 빛은 시각적 자극의 원천으로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기존엔 조도와 휘도 조절, 자연광 유입 설계만을 통해 빛 공해를 해결하고 빛 환경을 계획했다면 앞으로는 산업의 발달로 발전되는 기술들을 통해 새롭고 효율을 극대화한 방법으로 건축과 인간 행태 속에서의 빛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음환경 공해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환경 공해란 주로 소음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는 공해입니다. 종류로는 공장 작업에 쓰이는 건설 기기에서 발생하는 공장 소음,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한시적 소음이지만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생활 소음, 차량의 동력음이나 중행음, 기타음 등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소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과 생활소음은 가설방음벽, 이동시 가설방음벽, 소음지연 등 방음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교통소음은 도로와 건물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 침실이나 거실은 도로 반대편에 배치하여 교통소음 노출을 최소화시킵니다. 4차 산업기술 중 하나인 사운드스케이프입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사운드와 랜드스케이프의 합성어로 음악,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등 물리적인 인공음부터 자연의 소리, 인간의 목소리, 발걸음 소리 등 각양각색의 소리를 포함하는 소리 환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해가 되는 소음을 듣지 못하도록 백색 소음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실내 공간에 적용하여 자연 소리를 이용하고 도시 소음을 마스킹하여 도시 공간의 음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운드스케이프를 이용한 사례로 미국의 벙커힐 스텝의 계단 폭포와 일본의 사야마키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벙커힐 스텝의 계단 폭포는 분수의 물소리를 이용해 도시의 소음을 중화시키는 것으로, 물소리는 도심 소음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소리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폭포 같은 분수를 조성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사야마키 역사 박물관은 중심의 넓은 모세 가장자리에 위치한 두 개의 좁고 긴 복도를 통해 박물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 동선에 따라 떨어지는 낙수 소리는 공간의 방향성과 인지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청각적 효과를 일으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인공적인 낙수를 통해 실체화된 소리의 벽을 만들어내며 이는 외부의 소음을 마스킹하도록 디자인되어 청지각 조절의 개념이 적용된 예입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음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4차 산업 기술 중 하나는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이 기술로 음환경에 대한 공해들을 줄일 수 있고 건축 및 도시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 도시에 쾌적한 음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사운드스케이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열 환경과 관련된 공해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열 환경과 관련된 공해라고 하면 보통 고온으로 인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끼치는 부정적인 사례가 대부분인데, 그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도시 열섬 현상입니다. 도심 열섬 현상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주 재료 콘크리트, 그리고 돌에 깔려있는 아스팔트 등의 인공적인 요소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재료는 특성상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복사 에너지를 과도하게 축적하고 그 결과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 등을 감소시켜 도시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 외곽 지역에 비해 도심 내부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 열섬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열대야와 같은 폭염을 유발하여 도시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심 내부에 열이 갇히게 되면서 공기순환 또한 잘 일어나지 않아 대기오염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도시민들은 냉방기를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전기 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지구 환경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과다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도시의 전기가 모두 나가버리는 현상, 블랙아웃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녹지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는 과전 밀집 현상으로 인해서 녹지를 확보를 위한 공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녹화를 최선의 대안으로 삼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녹화 기법이 바로 수직 녹화입니다. 수직 녹화란 건물 벽면에 녹화를 조성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 표면이나 화분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서 표면이나 벽면에 설치된 프레임에서 식물이 직접적으로 생장하게 하는 그린 패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이 벽면 또는 벽면에 부착된 토양에 뿌리를 내려 생장하게 하는 리빙 월, 마지막으로는 실내 벽면에 그린 패사이즈 또는 리빙 월을 설치하는 바이오 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직 녹화는 점점 고층화가 진행되는 도시에서 건축물에 적용하였을 때 외부의 녹시율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공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후환경과 관련된 공해 사례로는 과거 건축 자재로 자주 쓰이던 성면으로 인한 성면폐증 및 폐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성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 자재 등의 제품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고, 기존에 남아있던 성면 자재 또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위험 같은 대기오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와 직면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실내 공기의 환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하루에 거의 21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실내 공기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환기의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연환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환기는 건물 내외 자연풍력 압력차를 이용해 기계에너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바람이나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창호 프레임을 활용하거나 루버를 활용한 환기구 등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환기 방법은 기계 환기로 송풍기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각 실에 필요한 만큼의 신선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기계 환기는 하나 이상의 덕트를 연결하는 덕트형 구조와 덕트 없이 급기미 배기를 벽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무덕트형 구조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환기가 있습니다. 자연환기 시스템과 기계환기 시스템의 병력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환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자연환기만으로도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연동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계 영향으로 인한 자연환기량의 변동을 시시각각 판단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알루미늄 버티컬 루버 주차타워는 자연환기 시스템의 사례로서 인면에 설치된 버티컬 루버의 열림과 닫힘을 통해 간극 조정과 방향 조정을 하여 내외부의 자연환기를 조절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에 떠오르고 있는 지금 미래 건축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4차 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인데, 이를 건축과 연결시켜보면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모색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친환경 건축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와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실현시켜줄 건축적 장치로 키네틱 건축이 있습니다. 키네틱 건축이란 물리적인 에너지가 움직이는 장치로 인해 구조물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공간이며, 컴퓨터 시스템이 주위 환경을 감지하여 기능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지능적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주위 환경을 감지하기 위한 센싱, 그리고 그것을 감지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컴퓨팅, 판단한 결과를 수행하는 액추에이팅 3단계로 구분됩니다. 앞에 3가지 과정을 거치면 건축물의 파사드가 바람, 조도, 이산화탄소의 양, 날씨 등을 감지하고 창문 개폐, 빛의 양 조절, 건축물의 형태가 변하는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다음과 같이 외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움직이는 외부 전동 차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환경 조건에 따라 창문의 개폐 조절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된다면 냉난방의 부하 및 건축물 에너지 절감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답사를 다녀온 부산 영화의 전당에 적용된 미래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도시광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LED 조명이 설치된 2개의 커다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은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배치된 실내 실외 공공장소와 결합된 공연장과 실내 실외극장, 컨벤션홀, 스튜디오, 음식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부 공간의 설계는 영화제 기간과 관련 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채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영화의 전당은 캔틸레버 지붕에 태양열 집적판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을 유도함과 동시에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지붕 천정의 모든 면은 LED 조명을 사용하여 다양한 빛 공간의 연출을 가능하게 하며, 대지 맞은편 나루공원과 수영강의 연결을 통해 오픈스페이스의 확장으로 자연 통풍을 유도합니다. 외부 LED 조명을 이용한 지붕은 매일 오후 8시에서 10시에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루프의 색을 다르게 연출하여 사람들에게 미세먼지 농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보여줍니다. 또한 실내 연극장은 소리의 파동이 벽면에 튕겨 멀리 진동할 수 있게끔 옆쪽 벽면이 지그재그 형태로 꺾여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감각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접촉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신체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감각에 접근하는 방식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상적 표면입니다. 파상적 표면은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또 다른 외피 존재 양식이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현상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사례로 모포시스의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청사입니다. 연방정부청사는 각각의 콘텍스트와 환경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쪽과 북쪽 인면에 각기 다른 스크린이 부착된 이중 외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광 온도 풍압에 대응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설계되었고, 남동 측의 타공 금속 차양막은 태양빛을 차단하여 열에 의한 부하를 줄이고 실내 쾌적성을 향상시키며, 북서쪽의 유리 수직 루버는 늦은 오후 태양빛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타공된 금속 외피는 빛을 실내로 잘 전달하면서도 열 흡수를 줄이는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이중 외피의 스크린과 타워의 내피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굴뚝 효과를 만들어 자연 환기를 야기하고, 조형적인 형태와 외관은 사람들에게 그늘막을 내어줍니다. 외피의 형태적 변화에 성능을 부여해 친환경이라는 사회 변화 요구, 기술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절하는 방식의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촉각입니다. 시각적 촉각은 인간 신체의 총체적 감각을 통해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보다 다감각적 건축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례로 헤더윅 스튜디오의 2010 상하이 엑스포 연극관입니다. 이 파빌리온은 가장 유연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시스템인 픽셀의 원리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만들어졌습니다. 광석류 봉들이 나무 경막 구조 벽 내부로 관입되어져 있고, 외부의 느슨한 픽셀이 내부에는 촘촘한 밀도로 연속적이며 유기적인 곡면 공간을 부여합니다. 외부의 광섬유 봉은 바람에 물결치거나 빛 반사에 따라 질감이 변하고, 중력에 의해 늘어진 봉은 바람에 부드럽게 움직이고 흔들리는 봉이 만드는 섬세한 질감과 소리가 하늘과 땅 사이를 감각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내부의 광석유 봉의 끝에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는 20만 개의 씨앗이 들어있고, 담긴 씨앗들이 픽셀이 되어 순차적으로 깊이감을 주며 변화하면서 부드러운 곡면을 선사합니다. 씨앗은 장소의 기억을 은유하며 어두운 방안을 밝혀 시각적 거리에 의해 만지고 싶은 감각을 자극합니다. 촉감을 자극하는 2010 UK 파빌리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호함입니다. 희미한 경계는 감각적으로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명확함에 기들어진 우리의 감각을 더 깊이 있게 자극합니다. 사례로 딜러스코피오의 블러빌딩입니다. 블러빌딩은 고압 미스트 노즐로 물입자를 분사하여 인공 구름 또는 안개를 만들어 비물질로 형태와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기층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시각을 약화시켜 인간의 몸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흐린 시야는 움직임에 따라 혹은 바람이나 습도, 온도 등 외적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가시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공간에 퍼져 있는 입자들은 중력이나 주변의 냄새, 빛, 소리에 따라 변화하며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감성을 만듭니다. 오감과 분위기로 체험적인 동적인 공간을 만든 블러빌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면입니다. 곡면은 아름다움, 기능, 그리고 새로운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프랑크 게리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기울어지고 종이처럼 휘어져 춤추는 듯한 모습의 금속 벽면은 음악적 감흥을 발산하고, 금속 표면이 빛반사로 생기는 다양한 패턴으로 인해 건물에 독특한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명확함을 자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상상력이 공존하도록 하여 역동적으로 감각을 자극합니다. 외부의 표면과 달리 내부는 옥재를 사용해 따뜻함과 친밀한 감각을 더합니다. 내부의 공연장은 막혀있지 않은데 음이 오래 반사되면 음질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연장 밖으로 내보내게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곡면을 이용해 감각을 자극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인간은 빛, 열, 기환경으로부터 사물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경우 시각, 청각, 후각 등이 촉감을 대신하여 느끼기 때문에 인간 생활과 떼려야 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건축물로 인해 생기는 공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건축물로부터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감각적인 디자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 건축 또한 발맞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들은 인간 행태를 고려해 건축 설계에 접목시켜야 사람들의 감각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미래의 혁신적이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발표를 한 4조 박규원 국보원, 김지원, 장규빈, 김준호, 정원준이었습니다. 봐주셔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조사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이 발표를 들으면서 배울 만한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설계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발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선생님이 코멘트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길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들 잘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점수가 궁금할 텐데, 그죠? 점수는 미리 공지한 것처럼 상 2팀, 그리고 상 2팀, 중 1팀, 하 1팀 이렇게 처음에 공지를 했죠. 근데 다 너무 다 발표를 다 잘할 것 같고 준비를 잘 해서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없고 상하고 중만 부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뭐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팀장이랑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참여를 한 학생이,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성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분 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